안녕하세요. 주식 투자라는 건요, 골프랑 비슷한 게 많아요. 많이 버는 것보다 정확하게 투자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거시경제를 보고 이 변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업종, 기업에 투자하는 게 제 투자 방법인데요. 유가나 환율, 금리, 경기는 예측이 어려워요. 그래서 언제든지 방향이 뒤바뀌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예측을 하지 않는 게 좋겠지만 살다 보면 상황이 꼭 그렇진 않거든요. 유가, 환율, 금리, 경기 서로 물고 물린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씩 한 방향으로 쭉 진행되는 일이 발생해요. 이때가 좋은 투자 기회가 되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코로나 이후에 유가는 계속 올랐습니다. 10달러부터 130달러까지 갔어요. 코로나 전고점인 80달러 수준을 넘을 것이라는 것은 바이든이 당선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었던 사실입니다. 100달러를 넘고 130달러 될 거라는 것까지 상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겠죠. 저도 80달러에서 100달러 정도 봤거든요. 셰일 증산 반대하고 사우디랑 사이 안 좋고 친환경 주장하고, 그런데 유가가 안 오르면 비정상이겠죠. 이럴 경우에는 고유가라던가 친환경 수혜주에 투자하면 변수가 적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 사건이 터질지는 예상하기 어렵겠죠. 물론 2014년에 크림반도를 침공했던 러시아가 8년 뒤에 또 침공을 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 유가가 더 오르면 올랐지 내릴 일은 없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고유가 수혜주에 투자하는 게 매력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하지만 고유가 수혜주 중에서 많은 업종들이 경기 민감주이기도 해요. 경기가 불황이 되면은 고유가여도 주가가 하락하게 됩니다. 바이든 당선 당시에는 경기 호황을 누리던 시기였었고, 반년 동안은 물가도 안 오르면서 경기는 회복되는 시기, 증시는 오르고 경기는 회복되는 굉장히 좋은 시기였었죠. 하지만 물가가 작년 하반기부터 서서히 통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가 상승이 적당한 수준이면 오히려 인플레에 도움이 되는데 그 수준이 아니라 아예 과열된 수준으로 올라갔죠. 여기에 중국은 부동산 위기가 오고 정책적으로 기업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몇 달 뒤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비슷한 시기에 중국은 상하이를 봉쇄해서 공급난을 발생시킵니다. 물가가 치솟자 금리를 급격히 상승시키고 환율은 치솟고 경기는 빠르게 차가워졌죠. 결국 유가만 올랐어요. 변수들이 통제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변수에 대해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게 제일 좋겠죠. 돈을 벌고 싶다라고 하면은 다음 변수가 고정값으로 바뀌었을 때 그 기회를 파고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 기회에 본인이 가진 모든 거를 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행동 전에 더 신중해지겠죠. 세상에 주식이 TQQQ랑 SQQQ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TQQQ를 잡을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틀릴 가능성이 항상 있다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상승에 대한 주장, 하락에 대한 주장을 모두 보는 게 좋습니다. 이 대중의 심리가 한쪽으로 쏠리고 나면은 증시는 오히려 그 반대로 가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A라고 할 때 B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서 접근해 보는 방식도 중요합니다. 가끔 썸네일만 보고 상승 얘기하네, 하락 얘기하네 이렇게 댓글 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썸네일이 강한 것 뿐이지 내용은 최대한 중립지향적으로 뽑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루는 상승에 대한 주장들을 다루고 하루는 하락에 대한 주장들을 근거를 모아서 다룹니다. 전문가들도 상승을 주장하는 분들, 하락을 주장하는 분들 모두 모셔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투자의 판단을 하는 거죠. 제가 생각하고 판단하는데 도움이 됐던 자료들, 그리고 출연자들의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로 좀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썸네일만 보고 풀매수다, 풀매도다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바이든의 행동이 의심가기 시작해서 영상을 찍었는데 여기에서 투자의 아이디어를 얻을지 아닐지는 몰라요. 하지만 형사가 된 것처럼 단서를 이렇게 하나씩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바이든이 취임하고 확실하게 바뀐 것은 유가예요. 이제 제어 불가능까지 올려버렸습니다. JP모건에서는 최악의 경우에 유가가 38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러시아가 하루 500만 원유 생산 감산을 하면 국제 유가가 380달러가 되고 러시아는 유가 상승으로 타격을 받지 않는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원유 감산이라는 무기를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기사들은 보통 빌드업의 첫 단계의 기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100으로 치면은 리시브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스토리가 다른 스토리로 토스를 시켜주기 위함이겠죠. 7월 13일부터 16일에 바이든이 사우디에 가요. 여기서 원유 증산 딜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뉴스는 월가의 압박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사우디를 못 잡으면 러시아의 유가를 휘둘릴 수 있다라는 경고성 뉴스였다. 바이든은 먼저 이스라엘을 가죠. 그리고 사우디를 간 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로 갑니다.
아브라함 협정에서 더 나아가는 협정을 맺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란을 압박하는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복잡한 딜들이 오고 갈 예정인데 1대1 교환이 아니라 2대2, 4대4의 교환이 나올 수가 있어요. 사우디 원전, 해구산, 무기 수출, 원유 증산 같이 굵직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바이든의 외교력으로 이거를 풀어나가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에요. 특히 사우디에 가서 원유 증산에 대해 이야기를 할 것이냐 라는 질문을 했었는데 바이든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사우디에 부탁하지 않고 오펙에게 요청하겠다. 원유 증산은 사우디만의 일이 아니라며 사우디에 부탁하지 않는다라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거는 잘못된 행동이죠. 사장과 사장이 만나면 거기서 부탁할 이야기들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장과 사장이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부탁하지 않고 그냥 회사에 공문을 보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판단이죠. 사우디에게 부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바이든이 빈살만을 왕따로 만들겠다 이렇게 공언도 했었고 카슈쿠지 사건으로도 공격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숙이는 모양새를 주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존심을 따질 때가 아니죠. 원유 증산이라는 인플레 해결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 하나를 날려먹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하나는 바이든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멈추기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원유 증산을 위한 좋은 옵션 중에 하나를 또 날려먹는 건데 인플레의 원인도 러시아입니다. 고유가도 러시아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다니거든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랑 러시아의 전쟁을 중재할 의향이 1도 없습니다. 고유가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우크라이나 승리를 위한 할증금으로 여기자. 이런 망발을 할 정도예요. 즉 나는 고유가 해결 안 할 거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중재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크라가 지치고 유럽도 지쳐서 협상 가능성 뉴스가 나올 때면은 바이든은 무기를 보내줘서 전쟁을 지속시키고 유럽으로 가서 스웨덴, 핀란드 나토 가입을 시키면서 러시아를 자극하는 등 휴전 협상보다는 강공을 유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러시아를 이용해서 고유가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는 루머가 힘을 얻는 이유죠. 하지만 셰일 업체를 싫어하는 바이든이 고유가를 유지해서 또 얻는 건 별로 없거든요. 바이든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 분명 원하는 게 있겠죠. 이대로면 중간 선거에서 참패하고 재선에서 트럼프한테도 지게 됩니다. 실제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바이든보다 트럼프가 더 유리하다 이런 뉴스들이 나왔어요. 그럼 바이든은 고유가를 유도하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해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특히 태양광 같은 경우는 중국이 대부분의 산업을 독점했습니다. 태양광이 확대될수록 중국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바이든이 중국에 대해서 적대감을 보이고 있고 제재를 꾸준히 하고 있어요. 뭐 쿼드라던가 반도체라던가 나토에서 외교적 압박을 한다라던가 이렇게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효과를 봤다라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 인플레 때문에 오히려 중국의 관세를 지금 인하하려고 합니다. 뭐 동남아로 우회 수출도 허가해주고 있고 다음 달 초쯤에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랑 통화를 해서 줄 거는 주고 받을 거는 받는 딜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보고 있습니다. 벌써 뉴스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중국에서 뭐 줄 거를 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받을 것만 받고 그러면 미국은 그냥 관세 인하만 하는 효과가 나겠죠. 반면에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요 매우 강하고 촘촘하게 확대해 나가고 있어요. 러시아에 대한 원유 규제를 하면서 오히려 중국과 인도는 저렴하게 원유를 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원유를 구입한 중국과 인도에 대해서는 또 딱히 제재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전쟁을 지속할 만한 상황이 되는 거죠. 제가 느끼는 바이든이라는 인물은요 삼국지에 나오는 원소와 가깝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가장 강한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인물로 타이밍에 맞는 결단을 하지 못하고 뒤늦은 타이밍에 정책을 던지는 미스를 계속 보입니다. 그러다가 졌죠. 유가가 한참 고점을 찍으니까 이제서야 원유 채굴 연장을 해주는 등 소잃고 나서 외양간 고치는 정책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이런 인물들 특징이 특정 분야에 대해서 고집이 아주 강해요. 상식적으로 당연한 순리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럼 나쁜 거라 단정 지어버리고 생각의 변화를 주지 않아요. 훌륭한 정치인은 될 수 있겠지만 이런 사람들은 훌륭한 리더는 될 수 없는 인물이에요. 훌륭한 리더는 반대의 의견도 수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여기에 본인이 직접 손을 대는 걸 싫어하고 다른 사람, 다른 국가 시켜서 처리하는 걸 좋아합니다. 바이든이 다른 나라와의 갈등들을 보시면은 본인이 직접 해결하는 게 별로 없어요. 다 우회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부시 대통령 같은 사람이 지금 대통령이었다고 하면은 러시아, 중국, 사우디, 이란이
이렇게 기세등등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이 트럼프를 다시 원하는 거기도 하고요. 난세는 우유부단한 리더가 아니라 이 강한 결단력을 가진 리더를 원합니다. 바이든이 한 일을 정리해보면은 친환경, 부양책, 코로나 백신, 중국 압박, 아프간 철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금리 인상, 나토 강화, 커드 강화, 반도체 전쟁 강화 정도로 한 거는 많은데 그 중에 해결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친환경을 위한 탄소 중립마저 의견을 못 모았어요. 중국이랑 사우디는 2050년이 아니라 2060년을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플레 문제로 탄소 중립 이야기가 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끝나지도 않았고요. 부양책은 더 빠른 금리 인상을 초래했고 압박은 효과가 없어 전쟁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물가는 치솟고 국민들은 힘들어하고 있죠. 기업으로 치면은 똘똘한 CEO였다면은 10개 문제 중에서 7개는 해결했을 일들을 지금 10개의 문제를 하나도 해결 못해서 회사를 망하게 하는 CEO가 대통령이 됐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변수가 등장했을 때 이 정도면 미국이 해결하겠지 라는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해결될 수 있는 악재가 해결이 안 되니까 지수가 지금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못 맞추는 겁니다. 이상하다. 이 정도면은 연준에서 해결을 해줘야 되고 미국에서 선제적으로 해결을 다 해놨을 텐데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점점 판을 키워버리죠. 바이든을 보면서 얻은 교훈은 뭐냐면 무능한 CEO가 일론 머스크 같은 CEO보다는 더 위험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무능한 CEO는 위기를 더 위기로 만들어버리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정리해봤고요. 바이든에 대해서 어떤 의도를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지금 상황들을 봤을 때 의심 가는 정황이 몇 가지는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 유가랑 친환경에서 바이든의 행보를 잘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